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같은 층에 사시는 이웃 한 분이 서 계셨죠.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늘어난 추리닝의 낡은 슬리퍼를 끌고 나섰을 때 그분은 고개를 살짝 까딱하더니 바로 휴대폰 화면으로 눈을 떨구셨습니다. 층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죠. 문이 닫히는 동안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다림질한 셔츠에 가벼운 재킷을 걸치고 나섰습니다. 병원 예약이 있어서 신발도 먼지를 털고 나왔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하필 어제 그분이 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문을 잡아주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오늘 어디 좋은 데 다녀오세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엘리베이터입니다. 24시간 사이에 달라진 건 딱 하나, 내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씁쓸하죠. 옷 한 벌에 사람 대접이 달라지는 세상이 야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얄팍해서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옷 한 벌이 바꾸는 것은 남의 시선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까지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돈 한 푼 안 들고, 힘도 별로 안 들고, 하지만 남은 인생 전체를 조용히 바꿔놓을 수 있는 곳.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진 않습니까? 이 나이에 꾸며서 뭐해? 아주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집 앞 슈퍼 한번 갔다 올 건데 뭘 그렇게까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참 이상한 말입니다. 꾸며서 뭐해 라는 말은 겉으로는 귀찮다는 뜻이지만 속을 뒤집으면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더 이상 꾸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향한 믿음이 한꺼풀 벗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내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그렇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 립스틱 하나 발랐더니 어머니가 이러셨죠. 겁먹들어 나이 들어 좋은 옷 한 벌 사려 했더니 남편이 이러셨습니다. 돈 아까워. 자식에게 예쁜 블라우스를 보여줬더니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듣고 듣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내 목소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를 가꾸는 일이 사치처럼, 미안한 일처럼,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 말을 믿고 계신 건 아닙니까? 잠깐 멈추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틀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틀렸다는 이야기를요. 왜 그런지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거실이십니까? 침대 위이십니까? 아니면 공원을 걸으며 듣고 계십니까? 딱 한 글자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거실, 침대, 공원 궁금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옷차림 하나로 대우가 달라지는 것,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세상이 유독 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920년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가 한 가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처음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좋으면 우리 뇌는 자기도 모르게 나머지도 다 좋을 거라고 짐작해버립니다. 이것을 후광 효과라고 부르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으면 뇌는 제멋대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일 거야. 반대로 후줄근한 차림이면 뇌는 또 제멋대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닐 거야. 공정하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뇌가 수십만 년 동안 작동해온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점에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책 두 권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한 권은 표지가 깨끗하고 제목이 반듯하게 적혀 있고 다른 한 권은 표지가 구겨져 있고 모서리가 접혀 있습니다.
속은 같은 내용인데도 여러분은 어느 책을 먼저 집어 드시겠습니까? 열의 9은 깨끗한 쪽입니다. 그 책이 더 좋은 내용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설 때 겉에 보이는 모습은 일종의 포장지와 같습니다. 안에 든 선물은 그대로인데 정성껏 포장한 것과 비닐봉지에 대충 넣은 것, 받는 사람의 기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물의 내용물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면을 뜯어 고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귀한 내 안의 것을 세상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감싸는 일, 그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예의이고 나를 향한 정직한 표현입니다. 신옥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 오래전에 작은 옷 수선집을 접으신 분이었죠. 혼자 사시는 아파트 7층,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단지 앞 작은 슈퍼에서 두부 한 모달걀 한 판 사 오시는 것이 하루의 외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슬리퍼를 끌고 슈퍼에 가시는 길에 같은 동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살짝 까딱하고는 앞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보이는 그 등이 참 냉랭했다고 하셨어요. 인사라기보다는 피하지 못해서 끄덕인 정도였다고요. 며칠 뒤 조카 돌잔치에 가시게 됐습니다. 장롱에서 아껴두었던 깨끗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신발도 먼지를 닦아 나오셨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그 이웃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분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어머, 신 여사님 오늘 정말 화사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신옥자 씨는 그 순간 웃지도 화내지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생각하셨죠. 아, 내가 나를 어떻게 감싸느냐에 따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속도도 달라지는구나. 분하셨을까요? 아마 조금은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옥자 씨가 대단하신 것은 그 다음입니다. 분한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슈퍼에 가실 때도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한 옷이 아닙니다. 깨끗한 바지, 단추가 다 달린 저고리, 빗질한 머리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슈퍼 아주머니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봉지에 대충 담아주던 사과를 골라가며 예쁜 것으로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봉지를 건네받는 사람이 풍기는 기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봐 주니까 챙기는 걸까요? 남의 시선 때문에 사는 걸까요? 만약 그것뿐이라면 조금 서글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떠올리실 겁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효도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여러분 세대는 효도의 명수들이십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셨고, 자식에게 헌신하셨고, 배우자를 위해 참으셨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허리를 굽혀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효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나한테 효도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효도는 윗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내가 나한테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이기심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 오셨으니까요. 최병호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3 시내버스 기사로 30년을 넘게 다니신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고지로 나갔고 저녁 8시에 들어와 밥을 먹고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돈이 될 일을 찾아다니셨죠. 아이들 등록금, 학원비, 전셋값 입으로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하신 적이 없었지만 셔츠 깃은 입년째 같은 것이었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도 꿰매 신으셨습니다. 이가 시려서 밤에 끙끙 앓으면서도
치과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돈이면 손주 운동화를 사줄 수 있으니까요. 자식들은 다 잘 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딸은 공무원에 명절마다 용돈도 넉넉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15해째 같은 점퍼를 입고 계셨습니다. 목이 늘어나고 팔꿈치가 반들반들 다른 그 점퍼, 딸은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자식들이 사들인 새 옷이 태그도 뜯지 않은 채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으신 겁니다. 아깝다고. 좋은 옷은 손주들한테 주려고 남겨두신 거였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장롱 앞에 서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본인한테는 이렇게 못하세요? 최병호 씨는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남에게 주는 것만 배웠지 나를 위해 쓰는 것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다음 주에 딸이 아버지를 데리고 옷가게에 갔습니다. 큰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시장 안에 있는 작은 남성복 가게였죠. 선반에 걸린 셔츠 하나를 만지작거리시는데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색 좋아하세요? 최병호 씨는 멈칫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옷이 편한지, 내 사이즈가 몇인지 20년 넘게 나를 위해 뭔가를 고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20년 만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사신 게 언제이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최병호 씨의 딸이 왜 울었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장롱 속 새 옷을 입지 않으신 것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 그것이 딸에게는 어떤 가난보다 더 아팠던 것입니다. 맹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안에 있고 집안의 근본은 내 한 몸에 있다. 내 한 몸이 근본입니다. 뿌리가 마르면 가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부러집니다. 여러분이 평생 갖고 온 그 가지 자식 살림 체면, 그것이 튼튼하려면 뿌리부터 물을 줘야 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고요. 깨끗한 내복 한 벌, 잘 맞는 양말 한 켤레, 그것이 낭비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품위에 드리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해진 점퍼 하나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학대에 가깝습니다. 조금 거센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만큼은 내둘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를 꾸미는 것을 사치라고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하고 나가면 겉멋들었다는 말을 들었고 좋은 옷을 입으면 쓸데없는데 돈 쓴다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시집에서, 어떤 분은 친정에서, 어떤 분은 남편에게서 수십 년간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오래 들으면 결국 믿게 됩니다. 나를 챙기는 것이 정말 나쁜 일인 것처럼. 하지만 가만히 뒤집어 보십시오. 나를 가꾸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과연 나를 위해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야 그 사람들이 편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깨닫는데 50년이 걸린 분도 계시고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나를 정성껏 가꾸는 일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70평생, 80평생을 버텨온 이 한 몸에 대한 가장 늦었지만 가장 간절한 효도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채널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과 알림을 눌러두시면 매일 아침 이렇게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한 명 생깁니다. 좋아요 한 번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에게 데려다 줍니다. 부담 없이 마음이 가시는 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최병호 씨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챙기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효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 챙겨야 하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 의욕이 없는데 어떻게 꾸미고 나가. 참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먼저 편해져야 외모도 신경 쓸 여유가 생기는 거지. 지금 이렇게 기운이 없는데 무슨 옷을 차려입고 무슨 거울을 보느냐. 아주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과학이 보여주는 진실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2012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하조 아담과 아담 갈린스키라는 두 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히고 다른 그룹에는 평소 옷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집중력 시험을 치르게 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의사 가운을 입은 그룹이 눈에 띄게 집중력이 올라갔습니다. 가운에 무슨 마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달라진 겁니다. 하얀 가운을 걸치는 순간 뇌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옷이 뇌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죠. 이것을 학자들은 체화된 인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풀어드리면 간단합니다. 몸이 먼저 바뀌면 마음이 뒤따라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대입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잠옷 그대로 소파에 앉으면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별일 없는 날이구나. 그러면 정말로 하루 종일 가만히 있게 됩니다. 반대로 똑같은 아침이라도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뇌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은 뭔가 할 일이 있는 날인가 보다. 움직여 볼까? 특별히 무슨 약속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었다는 그 작은 행위 하나가 뇌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앞에 화분 하나쯤은 있으시죠? 아침에 물을 한번 주면 그 화분은 하루 종일 촉촉합니다. 물을 안 주면 잎이 조금씩 말라갑니다. 화분이 물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마를 뿐이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소리 없이 마르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아침에 나를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입히는 것, 그것이 마른 마음에 물 한 바가지 주는 일입니다. 화분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물을 받으면 잎이 살아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나를 챙기는 것은 명품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싼 화장품을 바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미용실에 매주 가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깨끗한 옷 한 벌이면 됩니다. 단추가 다 달린 구김이 심하지 않은 빨아서 냄새 없는 옷 빗질한 머리카락, 때 없는 손톱, 먼지 털어낸 신발. 이것이 돈이 드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일입니까? 10분이면 됩니다. 체력이 필요한 일입니까?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결함입니다. 사치가 아니라 자기 존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까지 허용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틀렸습니다. 정상우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일은 하나 아내를 먼저 보내신 분이셨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는 동안 정상우 씨의 일상은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에 확 띄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면도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고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에는 거울 자체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옷은 한 벌을 며칠씩 입었고 이발은 석 달째 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저녁 산책이라도 나갔는데 혼자가 되니 현관문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뭐라 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 가느냐는 질문에 아들은 그냥 잠깐만 가시죠라고만 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동네 이발소였습니다. 크고 세련된 미용실이 아니라 간판 글씨가 바래고 유리문에 테이프가 붙은 오래된 이발소.
아내는 60 중반쯤 돼 보이는 이발사 아저씨가 혼자 의자를 닦고 있었습니다. 정상우 씨는 거의 떠밀리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발사 아저씨가 목에 천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덥죠? 올여름엔 유난히 더운 것 같아. 대단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요즘 시장 물가 이야기, 옆집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이야기, 가위 소리 사이사이로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일상의 말들이었습니다. 정상우 씨는 아무 대꾸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떠난 뒤 누군가와 이렇게 느긋하게 말을 섞어본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 이발사 아저씨가 등 뒤에서 거울을 잡아 올렸습니다. 어르신, 한번 보세요. 정상우 씨는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멈추셨습니다. 석 달 만에 마주하는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솔직히 잘생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름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흰머리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정했습니다. 귀 위로 깔끔하게 정리된 옆머리, 뒷목이 시원하게 드러난 뒷머리, 어깨 위에 뿌려진 잔머리카락을 털어내자 남은 것은 제법 반듯한 한 사람의 윤곽이었습니다. 아, 나 아직 이 정도는 되는구나. 그 말이 속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멋지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괜찮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괜찮으면 됐습니다. 그날 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개에서 이발소 샴푸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정상우 씨는 한참을 그 냄새를 맡으며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전날까지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아침에는 왠지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몸을 먼저 챙기면 마음이 뒤따라오는 일의 진짜 모습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고 그냥 일어나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 정리한 것뿐인데 뇌가 달라집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위질 30번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거울을 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도 거울을 안 보시려고 고개를 돌리시거나 거울 위에 수건을 얹어두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읽은 얼굴이 보기 싫어서, 처진 살이 속상해서,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 서글퍼서 그 마음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만 거울을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주름이 보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마의 주름은 자식들 등록금 걱정하면서 밤새 뒤척이던 흔적이구나. 눈가의 잔주름은 손주가 처음 할머니 불렀을 때 터져나온 웃음의 흔적이구나. 거친 손은 수만 번의 설거지와 수천 번의 빨래가 남긴 훈장이구나. 여러분의 몸은 늙은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잔뜩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책은 표지가 반들반들하고 종이가 뻣뻣합니다. 아직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좋은 책은 등이 꺾이고 모서리가 닳고 어떤 페이지에는 밑줄까지 그어져 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 손때가 바로 누군가 이 책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묻은 세월의 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낡아진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것이고 닳아진 것이 아니라 살아낸 것입니다. 이점순 씨 75. 딸이 처음으로 스파에 데려가신 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점순 씨는 평생 남의 발을 씻겨주기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발을 씻기고 아이들 발을 씻기고 나중에는 남편이 아파서 남편 발까지 씻겼습니다. 본인 발을 누군가 만져주는 일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발 마사지를 받으며 가만히 누워 계시는데 젊은 관리사가 이점순 씨의 발바닥을 천천히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많이 걸으셨나 봐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점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발을 누군가 만져주면서 이 발이 걸어온 길을 알아봐 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시장까지 왕복 30분을 매일 걸었던 발, 부엌에서 하루 3끼를 서서 만들었던 발, 아이 등에 업고 병원까지 뛰어간 발,
그 수만 번의 걸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본인뿐이었는데 낯선 젊은이의 손끝이 그것을 읽어낸 것입니다. 이점순 씨는 눈물을 닦으며 자기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갈라져 있었고 엄지발톱이 두껍게 자라 있었습니다. 예쁜 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발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결혼식 날 신었던 하얀 구두, 유일하게 예쁜 신발이었는데 살림이 궁해지자 이웃에게 주워버렸습니다. 그 구두를 신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 발이 걸어온 길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본인밖에 없습니다.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손을 거칠고 마디가 굵고 어딘가 까진 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아이 이마의 열을 짚어보셨고 그 손으로 밥상을 차리셨고 그 손으로 월급 봉투를 쥐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손은 여러분 집의 살림살이 전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몸에 남은 자국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네가 쌓아왔다는 증거이니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주름은 결코 쇠락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녹그릇 하나쯤은 있으시죠? 새 녹그릇은 번쩍번쩍 빛이 나지만 수십 년 쓴 녹그릇은 여기저기 자국이 나고 색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 그릇에 밥을 담으면 왜 그렇게 정이 가는지 모릅니다. 새 그릇에는 없는 묵직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우리 식구를 먹여 살렸구나 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 녹그릇을 아끼는 사람은 박박 닦아서 새 것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 닦아줍니다. 자국은 그대로 두고 때만 벗겨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을 돌보는 일도 그것과 같습니다. 주름을 지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흰머리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귀한 그릇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 일대를 벗기는 일, 그것이 자기를 돌보는 일의 본질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오래 남아있는 이야기 하나를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셨죠. 남은 한쪽 손으로는 숟가락 들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매일 아침 꼭 하시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그 한 손으로 세수를 하셨습니다. 반쪽 얼굴만 겨우 씻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크림 하나를 꺼내 두 볼에 바르셨습니다.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존경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예뻐지려고 크림을 바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몸이 무너져도 품위만은 지키겠다는 말 한마디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거창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쪽 손으로 세수를 하는 것, 갈라진 발 뒤꿈치에 크림을 바르는 것, 빗으로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몸이 써온 일기장을 펼쳐서 수고했다, 고맙다고 읽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오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 맞는 말인 건 알겠어. 그런데 대체 뭘 어떻게 시작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나를 뒷전에 두고 살아오신 분일수록 그렇습니다. 갑자기 거창하게 뭘 하라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작은 것 하나만 권해드리려 합니다.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아침 의식. 의식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엄숙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새벽 5시에 일어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집을 나서기 전까지 나를 위해 10분을 쓰자는 것입니다. 10분이 부담되시면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마저 힘든 날이면 3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의 의미입니다. 함금옥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9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식 둘은 오래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매주 전화가 왔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바쁜 것은 이해합니다. 서운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침에 눈 뜨면 조용한 집이 너무 넓었습니다. 함금옥 씨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눈 뜨고 리모컨 짚고 텔레비전 켜고 그 소리가 집을 채워야 비로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점심이 되고 점심이 지나면 저녁이 되고 어느새 또 밤이었습니다. 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가 갔습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공원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이 순희 씨, 74. 함금옥 씨보다 5살이 많은데 걸음이 참 가벼운 분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우연히 옆에 앉게 됐는데 순희 씨의 목에 걸린 얇은 스카프가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것 아닌데 그것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언니, 그 스카프 예쁘다. 순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시장에서 10,000원 준 거야. 근데 나 이거 7개 있어. 하루에 하나씩 바꿔 매. 함금옥 씨가 물었습니다. 왜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순희 씨의 대답이 함금옥 씨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슨 색을 할까 고르는 그 시간이 좋아서 그래. 그 10분이 나를 위한 시간이거든. 함금옥 씨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그게 언제였던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를 위한 시간이었고,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을 위한 시간이었고, 혼자가 된 뒤로는 그냥 아무도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함금옥 씨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물만 끼얹고 말았는데 그날은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보래 천천히 데웠습니다. 물이 피부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그 감촉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여러 오래전에 사놓고 쓰지 않던 크림을 꺼냈습니다. 비싼 크림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산 보습 크림이었는데 뚜껑이 뻑뻑할 만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에 조금 덜어 양볼에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주름도 그대로, 기미도 그대로, 눈 밑처진 살도 그대로. 하지만 볼이 조금 촉촉하고 이마가 약간 윤기가 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함금옥 씨는 그 거울 속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 나도 아직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세수하고 크림 바르고 거울을 보고 사흘째가 되니까 거울 보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되니까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 접어둔 옷 중에서 한 벌을 골랐습니다. 특별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보리 색면 블라우스. 어디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옷이었는데 꺼내 입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함금옥 씨는 블라우스를 입고 슈퍼에 다녀왔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어머, 오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그냥 두부 사러 왔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싫지 않아진 겁니다. 전에는 눈 떠도 한참을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은 무슨 색 스카프를 할까? 이런 작은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함금옥 씨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저는 참 오래 남았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것. 그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 혼자 사시는 분에게는 삶과 생존의 경계입니다. 생존은 눈 떠서 하루를 버티는 것이고
삶은 눈 떠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니까요. 스카프 한 장이, 크림 한 번이, 거울 앞에서 보내는 5분이 그 경계를 넘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운동을 하라거나 식단을 바꾸라거나 비싼 건강식품을 드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리모컨 대신 세면대 앞에 서십시오.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되 대충 끼얹지 마시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볼에 천천히 대보십시오. 물이 피부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거울을 보십시오. 30초면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거울 속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여러분과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70년이든 80년이든 단 하루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눈을 맞추는데 30초가 아깝겠습니까? 그 다음은 자유입니다. 크림을 바르셔도 좋고 안 바르셔도 좋습니다. 옷장을 열어 오늘 뭘 입을까 한번 골라보셔도 좋고 어제 입던 옷이라도 뭔지 한번 탈탈 털고 입으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손톱을 다듬어 보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일이지만 잘 정돈된 손끝은 물건을 건넬 때, 악수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스스로의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아, 나 깨끗하구나. 이 작은 확인 하나가 하루 전체의 자세를 바꿉니다. 핵심은 뭘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나에게 쓰느냐입니다. 여러분 중에 매일 아침 손주 도시락을 싸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예쁘게 담아서 보내시죠. 그 정성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락을 싸기 전에 나를 위해 따뜻한 물 한 잔 드신 적은 있으십니까? 남의 밥을 차리기 전에 내 얼굴에 물을 한번 적셔주신 적은 있으십니까?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10분만. 나를 먼저 씻기고 나를 먼저 거울에 비춰보고 그 다음에 남의 밥을 차리십시오. 그 순서 하나가 바뀌면 밥을 차리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여유가 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정이 됩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 넘칠 수 있습니다. 빈주전자로는 차를 따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늘 이렇게 가르치신 분도 계십니다. 밖에 나가면 단정하게 하고 다녀라. 사람은 입성을 보고 판단한다. 규모도 입성은 반듯하게 해라. 어릴 때는 잔소리로 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실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있는 분은 행운입니다. 이미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오히려 꾸미지 말라는 말만 들으며 자란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그 말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부터 단정하게 하고 다니자. 남이 해주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해주면 됩니다. 이른에 시작해도 됩니다. 여든에 시작해도 됩니다. 시작한 날이 가장 이른 날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의식은 이것입니다. 눈 뜨면 세수하고 거울 보고 옷을 골라 입는다. 되면 손톱도 다듬고 크림도 바른다. 10분 혹은 5분 혹은 주말 하루만이라도.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나는 남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의식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일주일을 바꾸고 일주일이 한 달을 바꾸고 한 달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거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다려지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꽤 길었습니다.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옷차림 하나로 이웃의 인사가 달라지는 것. 씁쓸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3초 만에 나를 읽습니다. 하지만 그 3초에 무엇이 담길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다음 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효도하며 사셨습니다. 부모님께,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하지만 나 자신에게 효도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20년째 같은 점퍼를 입고 계시던 최병호 씨의 떨리는 손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70평생을 버텨온 이 한 몸에 드리는 가장 늦었지만 가장 간절한 효도입니다. 세 번째로 몸을 먼저 챙기면 마음이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꾸미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발소에서 머리 한번 깎고 나온 정상우 씨가 석 달 만에 수면제 없이 잠들었던 그 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챙김은 명품도, 화장도, 미용실도 아닙니다. 깨끗한 옷 한 벌, 빗질한 머리카락대 없는 손톱, 돈이 아니라 의식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몸은 일기장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름은 쇠락이 아니라 훈장입니다. 발 마사지를 받으며 울었던 이점순 씨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뇌졸중 뒤에도 한 손으로 세수를 하시던 어머니를 기억하십시오. 몸이 무너져도 품위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를 놓지 않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의식을 권해드렸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혹은 5분, 혹은 30초. 세수하고 거울 보고 옷을 고르는 것 그 시간 동안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함금옥 씨가 말씀하셨죠. 처음으로 아침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과 살아낸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단정함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두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옛말에 옷이 날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옷은 남에게 보여주려는 날개가 아닙니다. 추운 날 나를 감싸주는 이불이고 힘든 날 나를 일으켜 세우는 손이고 외로운 날 나를 안아주는 온기입니다. 남을 위한 날개가 아니라 나를 위한 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대목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최병호 씨처럼 오랫동안 나를 위해 뭔가를 사보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점순 씨처럼 내 몸을 누군가 알아봐주는 경험이 처음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정상우 씨처럼 거울을 오래 피해오신 분도 계시겠죠. 혹은 함금옥 씨처럼 아침이 기다려지지 않는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도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한 때가 언제인지, 오늘 이야기 중 어디에서 숨이 멈추었는지, 내일 아침부터 뭘 해보고 싶은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앉아서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의 글을 읽고 눈물을 닦으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도 나와 같았구나.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내일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링크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진 주름은 걱정의 흔적이 아닙니다. 책임을 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굽은 어깨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평생 누군가를 감싸 안았기 때문에 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친 손은 가난의 자국이 아닙니다. 사랑의 자국입니다. 그 몸이, 그 얼굴이, 그 손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아침마다 물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 깨끗이 씻고 단정이 있고 거울 속 그 사람에게 눈을 맞춰주십시오. 그것 하나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시면 해보십시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내일 입을 옷을 하나 꺼내 두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하루만 나를 귀하게, 그것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 더 따뜻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